네, 제가 이 김교신의 공생애라는 주제로 6번 연속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음, 저는 경북대 국어교육과에서 한국 근대 소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김교신 선생의 글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들어서 어, 제가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뭐 여러 차례 생겨서 김교신 전도사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김교신 생도 양정학교에 교사로 사셨지만 성서조선 주필을 하시면서 본업보다 부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업인 교사는 부업이 되고 부업인 그 성서조선 주필이 오히려 본업이 되는 저는 뭐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마음은 그래도 김교신 선생을 공부하는데 좀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도 뭐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에 김교신 선생에 대한 책을 내려고 하는데요. 제 전공이 어, 문학 문학이다 보니 일종의 문학적 전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그냥 드러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 김교신 선생의 내면의 사정, 그리고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음, 텍스트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들, 또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연관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밝혀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 제가 받게 된 이 강의, 김교신의 공생의 6번의 강의에서 그런 걸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보시는 파일 말고 PDF 파일도 미리 공유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강의에서 제가 할 말씀을 글로 이렇게 쭉 다 써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걸 보시는 게 편하신 분은 열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하루나 이틀 전에 그런 강의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안을 미리 좀 제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김교신에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같은 생각으로 모이셨을 텐데요. 어,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한국의 기독교회를 보면서 어, 걱정하고 또 비판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기독교회가 어, 아주 편향되고 위험한 집단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현상이 기독교회 내의 어떤 소수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었다는 식으로 어, 축소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좀 근본적인 개혁, 또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런 비판, 한탄의 소리는 많지만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터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좁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김교신에게 배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김교신의 기독교, 김교신의 무교회인데요. 이 무교회 사상은 좁고 편향된 게 아닙니다. 아주 넓고 활달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 김교신의 글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지? 벤자민 플랭클린의 교회관이라는 글인데요. 이게 발표된 게 1929년 10월 성서조선에 발표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의 글 중에서도 아주 초기 글에 해당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김교신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 이런저런 면모를 소개하면서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하고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뭐 필라델피아 대학의 총장도 되고 미국 초기 정치사에 뭐큰 역할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소개를 쭉 하면서 어, 무엇보다도 그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랭클린이 어느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랭클린이 이제 교회에 참석했더니 어,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뭐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 말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서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어, 설교가 성서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안식일을 성수해라. 또 어, 성서를 열심히 읽어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라. 또 목사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로 종교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벤저민 플랭클린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기를 그만두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김교신 선생이 바라본 당시의 조선교회도 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교신은 음, 종교적 편견이나 교리적 고집에 사로잡혀서 건전한 상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그 당시 조선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김교신 선생 자신은 열심히 있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 되기보다 선한 조선 시민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고집과 편견에 안도하기보다 차라리 학도적 불안을 가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문장을 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우리도 역시 프랭클린과 함께 자초부터, 처음부터 교회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될 수 있으면 출석을 계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 있는 장로교도 혹은 감리교파인 되기보다도 선한 조선 시민 되기를 원한다. 고집 편견성에 안도하기보다 솔직한 학도적 불안을 탐한다. 인형, 인형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가지고 노는 인형 그건데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인형 되기보다도 산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인공으로 쌓은 교회당 대건축보다도 산속에 자약한 한 떨기 백합화에 무한한 생명의 경의를 느끼고자 한다. 성구를 함부로 인용하여다가 자아의 교리와 양식을 건축하려는 노력보다도 성구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그대로의 생명샘에서 진리를 마시고자 한다. 네. 제 생각에 지금 이 구절은 지금의 한국 기독교회가 깊이 음미할 만한 말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뭐, 장로교, 감리교, 또 무슨 이런저런 교파, 교단의 이름으로 어, 교리의 담을 높이 샀고 또 신학의 담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마다 좁은 언어에 갇히게 된 게 아닌지.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서조선 김교신의 글을 쭉 읽어보면 김교신과 성서조선의 언어는 그런 좁은 담을 쌓은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어, 김교신 장로교도나 감리교도의 언어가 아닌 선한 조선 시민으로서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그런 언어, 가능한 대로 그런 넓고 활달한 인문학의 언어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교신이 차라리 내가 학도적 불안을 갖겠다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머뭇거리면서 또 때로는 이러저런 물음들을 그냥 물음대로 열어두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강의 전체의 제목이 김교신의 공생애인데요. 공생애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의 생애를 말할 때 흔히 이 공생애라는 말을 쓰잖아요. 공생애라는 말 뜻을 그대로 찾아보면 어, 어떤 공적인 사명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 바친 이에게 또 그런 삶을 산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공생애라는 말을 씁니다. 공생애라는 말을 쓴다면 이 김교신의 후반기, 그러니까 청년기 이후죠. 후반기의 삶을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적절을 합니다. 어쩌면 김교신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김교신은 1901년에 출생했어요. 1910년에 조선이 식민지가 되니까요. 철들 무렵에 이제 식민지인이 돼서 1945년 4월 해방을 넉달 앞두고 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들 무렵부터 평생을 식민지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김교신의 공생애를 좁게 잡으면 1927년부터 45년까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1927년이 이제 도쿄 유학에서 돌아와서 교사를 시작한 해이기도 하고 성서조선이 간행된 창간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27년부터 해서 45년 서거까지를 공생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을 김교신은 교사로 또 성서조선 주필로 살았습니다. 어, 공생애가 27년부터라고 보면 그 공생애 기간의 대부분이 긴 전쟁의 와중에 있었어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또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긴 전쟁의 과정과 그의 공생의 대부분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우리 근대사에서도 가장 어둡고 야만적인 시대였던 것이죠. 김교신은 이런 야만적인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조선이 성서 위에 설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을 실생활에서 드러내어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성서에서 찾기 위해서 그 시대 누구보다도 성서를 진지하게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요.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믿음으로 성서라는 등불 하나 들고
그 시대의 어둠을 비추었던 사람. 그래서 그 빛 주위로 신앙의 동지들 몇 사람 불러 모아 서로 기대어 그 어두운 시대를 건너갔던 사람. 김교신입니다. 어, 이 강의에서 그 김교신의 공생애를 이렇게 6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1강이 이제 1927년에서 아니 20년에서 27년 제목을 식민지 무교회자의 탄생이라고 잡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대기별로 6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매주 한 번씩 이 각각의 강의들을 할 텐데요. 한 번 강의를 할 때마다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인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0분이나 75분. 75분을 넘기지는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어, 1시간 남짓 제가 강의를 하고 강의 후에 대화의 시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질문을 뭐 어느 정도 받고 나면 또뭐 논평이나 소감 말씀이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 2시간 이내에 한 번의 강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김교신의 공생의 본격적인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7년인데요. 준비 기간은 20년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1920년. 그래서 첫 강의는 이제 준비 기간부터 해서 성서조선의 창간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의 이야기를 성서조선 창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27년부터 42년까지는 성서조선이 간행되었던 기간입니다. 15년간이죠. 15년간 총 158호가 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3월 성서조선 사건으로 폐간이 되는데요. 어, 폐간이 되었던 글이 조화라는 글, 개구리를 애도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조화라는 글과 부활의 봄 이런 그림 마지막 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어, 성소조선 사건으로 폐간된 것부터 해서 어, 김교신 선생이 마지막 서거하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부활의 봄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안에 있는 2강부터 5강까지는 전부 어, 성소조선이 간행되었던 시기에 김교신의 공생애를 크게 네 부분으로 시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강의로 지금 구성이 된 것입니다. 어, 네. 각, 각각의 강의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강이 이제 식민지 무교회자의 탄생이고 주로 다룰 텍스트가 성서조선 창간사입니다. 이 시기 이 청년 김교신, 19살의 김교신이죠. 1920년 도쿄 유학 중에 기독교에 입문했고 20년 말에 이제 우치무라 간조를 처음 만나서 21년 1월부터 우치무라 간조의 그 강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6년간 무교회 전도자로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27년 7월 우치무라 강연에 참여했던 여러 동인들, 조선인 동지들과 함께 성서조선을 창간하게 됩니다. 이 무렵 김교신과 조선인 청년들이 성서조선을 창간하면서 꿈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성서조선 창간사를 꼼꼼히 읽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1강의 내용입니다. 2강은 단독으로 서다
제목인데요. 아, 주로 다룰 텍스트는 제자된 자의 만족이라는 글이고요. 산상수훈 연구라고 이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건 간단히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 이건 단행본 한 권의 분량이니까요. 이걸 이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시기에 있었던 주요한 에, 텍스트 또 주요 사건 중심으로 다룰 텐데 산상수훈 연구를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이 시기는 1930년 6월, 6월이 아니고 5월이 아니었던가요? 이게 제가 다시 강의 때는 다시 확인해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인제가 폐지가 되고 음, 김교신 생이 성서조선 편집을 단독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단독으로 써다라고 했는데요. 어, 성서조선 편집만 단독으로 맡은 게 아니고 이 무렵에 성서연구회, 경성에서 모였던 성서연구회도 김교신이 그 중심이 돼서 공개 집회를 열었는데 그 모임은 처음에는 동인들이 일부 참석하기도 했지만 참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교신의 음, 혼자 주도적이 아니라 혼자서 하는 거죠. 혼자서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 연구에도 단독으로 맡게 됐고요. 이 무렵에 여러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 그중에 제가 이 강의에서 주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이상적인 인물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이고요. 그 주로 이제 칼라일의 글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서 연구에서 산상수훈 연구를 강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선을 일으킬 수 있는가,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기초를 확립하고자 했다는 그런 점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이제 단독으로 써다라는 제목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강은 신앙과 학문의 합금해서 1932년에서 35년인데요. 이 표현, 신앙과 학문의 합금이라는 이 표현은 1936년 2월에 수록했던 금후의 조선 기독교라는 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32년에서 35년간 이 기간 동안에는 김교신이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 이런저런 양상으로 음, 연단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 함께 창간했던 이 동지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또, 또 이제 그 함석헌의 조선 역사가 연재되는 동안에 어, 검열로 검열에 걸려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단조차도 뭐 검열에 걸리고 했지만 그것도 그 뒤에 일어날 본격적인 환란에 비하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는데 이 시기에 그런저런 연단을 받으면서 뒤에 겪게 될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내공이 이 시기에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인상적인 구절이 바로 어, 신앙과 학문의 합금인데요. 이게 1934년 동계 성서 강습회에서 김교신의 조선지리, 함석헌의 조선역사 강의가 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 강의를 중심으로 한 글이 김교신의 조선지리 소고, 이건 1934년 2월에 발표가 됐고요. 함석헌의 2월 아니고 3월인가요? 1934년 3월. 함석헌의 조선 역사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게 1934년 초부터 해서 35년 말까지 거의 2년간 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재가 끝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글이 금후의 조선 기독교라는 글이었는데 이 글은 지금까지 50년간의 이 조선 기독교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앞으로 조선 기독교는 신앙과 학문의 합금이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김교신이 말한 신앙과 학문의 합금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이 3강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강은 강대 아니 4강 넘어가 버렸네요. 소록도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요. 1935년 3월에 소록도 한센인인 문신할에게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김교신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 일대사변이다.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일 후에 성서조선은 소록도에서 온 편지를 다수 수록을 했고요. 또 독자들도 이 편지, 소록도에서 보내온 편지에 응답함으로써 이 성서조선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일이 이후 성서조선의 방향, 또 김교신의 사역의 방향, 또 사역의 깊이 이런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통신이 성서조선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이 4강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강은 1937년에서 4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강대한 괴물 앞에서 이 표현도 역시 김교신 생의 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교의 간판, 철거의 제의라는 글인데요. 음, 1937년 이 글을 쓴 것은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김교신은 무교회가 더 이상 교회를 상대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음, 이 강대한 괴물 앞에서 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앞에 실질적으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었고 전쟁의 기운이 점점 더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성서조선 간행이 극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마다 이 폐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호 한호가 이제 종간호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한 달 한 달을 버텨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9년 신년호와 2월호 뭐 연달아 두 번인데요. 한국시민서사를 게재하면서 책이 나와야 됐고 얼마간 또 그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1940년에 또 그렇게 되고 매년 반복되는 또 매달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환란기, 가장 극심한 환란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교신은 이 환란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5강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6강인데요. 부활의 봄을 노래하다. 1942년에서 45년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942년 3월에 조와 또 부활의 봄, 이 두 글이 빌미가 돼서 성서조선이 폐간되고 또 김교신과 성서조선 관련자들이 검거됩니다. 그리고 만 1년 만에 석방이 되었는데 그 후에 김교신 선생은 일본 질소비료 공장 관리계장이 돼서 조선인들의 삶을 향상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에 서거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기 김교신을 이끌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마지막 시기를 다루는 강의가 6강 부활의 봄을 노래하다입니다. 어, 제가 첫 강의의 제목에서도 식민지 무교회자의 탄생, 무교회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음,
지금까지 이 1927년에서 45년까지 이 김교신의 공생애를 다른 말로 하자면 제 생각에 식민지 무교회자의 생애 이렇게 바꿔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무교회자란 말을 제가 썼는데 이 말이 어, 혹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간혹 그 김교신은 좋은데 무교회에는 좀 빼고 말하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김교신은 그의 공생애 전체를 무교회자로 살았기에 그의 삶을 무교회와 결부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무교회자라는 그 견지에서 김교신을 바라볼 때 김교신의 문제성, 또 김교신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무교회자 김교신에 대해서는 뭐 뒤에 차차 말씀드릴 텐데요. 혹 무교회 또 무교회자라는 말이 불편하시더라도 어, 강의를 듣다 보면 또 동의하고 공감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아,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걸 줄이 빨간 줄이 이게 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보이네요. 음, 네. 강의를 듣는 것도 뭐 나름대로 유익하긴 하겠지만 그보다도 김교신의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인문학 공부는 텍스트를 읽는 데서 시작해서 텍스트 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음, 그래서 제 강의도 텍스트 읽기를 중심으로 어, 하려고 하고요. 김교신의 텍스트를 지금의 이 한국 사회, 또 한국의 기독교회의 이 상황에 놓고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음,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김교신의 텍스트로 가서 우리가 김교신을 더 진지하게 읽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 김교신의 텍스트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이 강의 소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교신의 텍스트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다행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텍스트는 성서조선 영인본 홍성사에서 나온 영인본 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절판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어,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이걸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인본. 이 영인본은 근데 음, 그 당시 1920년대부터 해서 30년대, 40년대 초까지 해서 나온 잡지를 그대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라서 세로 쓰기로 돼 있고 한자가 많죠. 더러 일본어도 있고 이래서 읽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가독성이 매우 낮은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도 이런 텍스트를 읽고 견딜 수 있는 분이라면 성서조선 영인본으로 읽는 게 가장 좋은 어, 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인본을 읽기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 김교신 전집 1권에서 7권 북키에서 나온 김교신 전집을 읽는 것도 좋은 기가 됩니다. 김교신 전집은 근데 영인본과 차이가 음,
김교신의 글만 이제 묶은 것이겠고요. 당연히 김교신 전집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1권 인생론, 2권 신앙론으로 해서 편집자인 노평구 선생께서 글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주제별로 보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좋은 거고. 근데 한편으로 이걸 이제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던 글들을 주제별로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 그 글이 놓여 있는 맥락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 면도 있죠. 이건 뭐 어, 한쪽을 선택하면 또 한쪽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권 성서개요, 4권 성서연구, 그다음에 5권에서 7권은 일기 이렇게 해서 7권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별권이 한 권 있습니다. 김교신 전집 별권, 김교신을 말한다. 별권 요거는 김교신의 주변 지인들, 제자들이 김교신에 관해서 회고한 글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전집에 있긴 해도 별권으로 따로 떼어졌고 이건 굳이 분류하자면 이건 2차 텍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텍스트는 지금 말씀드린 성서조선 영인본, 그다음에 김교신 전집. 여기에 이제 영인본은 뭐 전체고요. 대부분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어, 김교신 일보라는 이건 영인본에도 실리지 않고 전집에도 실리지 않은 김교신의 일기, 개인 일기입니다. 개인 일기가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걸 다시 책으로 낸 어, 김교신 일보 일기가 또 한 권 더 있습니다. 1차 텍스트는 이게 전부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텍스트인데요. 2차 텍스트에 도움을 받아야 앞에 이 여러 1차 텍스트들을 맥락을 좀 복원해 가면서 읽을 수 있어서 2차 텍스트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교신을 말한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상익 교수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예, 지사적 그리스도인 김교신 이 책이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이 강의에 도움을 좀 얻을까 해서 음, 지금 인쇄 아니 편집본인 이 책을 좀 미리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대단히 방대하기도 하고 제가 부제를 붙인다면 김교신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어, 김교신 2차 텍스트로 어, 교과서가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출간이 되면 이 책을 음, 참고서 삼아서 앞에 이 기본 텍스트, 1차 텍스트를 읽어나가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차 텍스트들을 참고할 만한 책들이 있는데요. 어, 조금 오래된 책들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는 또 조금 편향된 책들도 있어서 음, 뭐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그 지사적 그리스도인 김교신 출간을 기다렸다가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김교신의 텍스트를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자어 중에도 이제 일본식 한자어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생소한데요. 이런 생소한 한자어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80년, 100년 된 텍스트니까요. 맥락을 복원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견디면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종이면 위에 이렇게 납작하게 그냥 기호로만 있던 이런 문자가 입체적으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종이에 있는데 막 살아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예. 100년 전의 글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00년 전에 기록된 김교신의 이 문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대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뜨거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예. 김교신의 이 공생의 강의가 여기 모인 분들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